이번 강좌는 3D 프린터 구조 이해와 프린팅 베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린팅 베이스는 제가 만든 말인데 이 베이스 플랫폼, Z축으로 이동하는 베이스 플랫폼에 처음으로 붙는 5개에서 10개 레이어, 5개에서 10개 레이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3D 프린터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조형 불량의 구조적 원인을 찾기 위함이고, 이 프린팅 베이스를 초기에 만드는 것은 레진의 특성을 파악하고 편리한 세척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부분 조형에서 나오는 불량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드는 그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프린팅 베이스까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이유는 그 조형 불량의 원인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그 구성품으로 보면 UV LED가 있고 LCD 스크린도 있고 FP 필름이 있고 경화 시간이 있고 또 플러스 Z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조형 불량이 되는지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부품의 성능 이해를 통해서 출력 품질의 한계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Z축이 있고 XY 평면이 있는데 이 세 축이 합해지면 입체가 되잖아요. 그것을 XY 평면은 LCD 스크린이 담당하고 있죠. 이 옆에 도형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XY 평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조형하는 건 스크린에서 하는 거죠. LCD 스크린에서. 그 다음에 이 빗면을 가공하는 것은 위로 이제 솟아있는 Z축이 담당을 하잖아요. Z축을 이렇게 계속 이제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형식이 되겠죠. 이 레이어 두께에 따라서. 그러니까 XY 평면의 해상도와 Z축의 해상도가 만나면 입체의 해상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UV 출력의 경화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이 Z축과 XY 평면의 해상도가 전체 품질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형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각 부품을 교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불량의 원인을 부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팅 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베이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게 Z축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한 5에서 10번 정도 베이스 큐어링을 하는데, 이 베이스 큐어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성공이 되어야 다음 부분에 여기 매달리는 것들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진을 교체했을 때 프린터 세팅 값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출력물이 달렸을 때는 이 부분에 칼을 집어넣어서 스크래퍼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전체를 떼어내면 이 전체가 전체를 뜯어 가지고 세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베이스 플랫폼에 조형물들을 올려놓게 되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조형물들을 배열하면서 뺏길 필요가 없죠, 시간이.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노캐드에서 이 전체를 한 번에 한 번에 구성을 해가지고 슬라이싱을 해버리면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이
프린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먼저 이 부분에 빌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이 부분 내진을 담고 있는 용액을 담고 있는 내진 탱크가 있고, 내진 탱크 가장 밑부분에 투명하게 생긴 필름 있죠. 그걸 이제 FEP 필름이라고 하고, 보이진 않지만 이 내진 탱크를 드러내면 밑에 시커멓게 보이는 이런 판넬이 있죠. 이 사각 판넬. 그게 이제 LCD 스크린이죠.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 이 부분에 빛을 발하는 LED가 붙어 있죠. LED UV 램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빛을 발하고 LCD 스크린에서 빛이 통과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빛을 통과한 부분이 내진을 굳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때 좀 더 좋은 프린터, 아니면 불량의 원인, 다각도의 어떤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빌드 플랫폼을 보기 전에 2013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인데 이걸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플랫폼과 Z축, 빌드 플랫폼과 Z축인데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빌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사각형이 빌드 플랫폼이고, 이 나사산이 Z축입니다. 이게 Z축. 빌드 플랫폼은 이 맨 밑에 이제 LCD 스크린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이 플랫폼이 정확히 내려와서 LCD 스크린과 완전히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완전한 밀착이 될 수 있게끔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이죠. 이 두 가지 부분.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건 이걸 이제 Y축이라고 하고 이걸 X축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의 높낮이를 약간 조절을 하면 Y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하면 X축을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장치가 붙어 있죠. 보통 보면. 그 다음에 좀 더 고급형으로 가면 이 볼 헤드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 부분에 이제 거꾸로 그 베이스 플랫폼이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된다고 하면 이 볼 헤드로 XY축을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는, 맞춰놓은 상태에서 조이기만 하면 XY축이 맞춰지니까 좀 더 고급화된 기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빌드 플랫, 이 Z축에 이 부분에 뭐 이렇게 해서 그 라벨을 꺽쇠를 달아가지고 이 부분에 빌드 플랫폼을 달아놨는데 이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네 개가 접합이 된 그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 축 X축만을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 부분에 가서 붙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Y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프린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프린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산 프린터 중에 하나인데, 그 프린터에서는 이제 그 X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Y축이구나. Y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 사이에다가 그 틈새가 있는 부분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으니까, 적어도 3D 프린터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XY 평면에 맞추는 조절 장치가 이걸로 되어 있든지 이걸로 되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Z축 이송 장치를 보면 리드 스크류와 볼 스크류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리드 스크류인데, 이 리드 스크류를 하고 이건 이제 볼 스크류라고 하죠. 볼 스크류는 안에 단면을 보면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베어링이 쭉 얘는 이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 볼로 그 형상화된 부분들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척 부드럽고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힘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고급형에서는 볼 스크류를 많이 택하고 저가형에서는 그냥 리드 스크류를 많이 택하기도 해요. 이것도 이제 보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의 볼 스크류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정교함이 좀 떨어진다고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 Z축 XY 평면을 잘 잡아줄 수 있느냐, Z축 이송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3D 프린터에서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 구매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싼데 이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볼 부분은 그 레진 탱크와 FEP 필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레진 탱크는 형상물을 조형하는 레진 용액을 저장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맨 밑바닥에 FEP 필름이 부착될 수 있는 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LCD 스크린하고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일반형이 있고 틸트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이와 같이 이제 레진 탱크가 있고 베이스 플랫폼이 있는데 조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이 밑바닥 이 부분이 이제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경화가 돼서 붙었을 건데, 이 전체를 떼내는 방식이에요. 일반형은. 그러니까 틸트형은
이 베이스 플랫폼이 있고 레진 탱크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경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어떤 형상이 경화가 일어났을 건데 이 부분이 이쪽 힌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상을 택한 거예요. 기울어지는 방식을. 그리고 이제 다시 조형을 할 때는 이게 원자리로 돌아가서 또 위치를 시키고 Z축만큼을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걸 윗면에서 봤을 때 일반형은 이게 그 조형된 단면이라고 하면, 큐어링된 단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떼어야 되죠. 마치 우리가 그 유리 두 장을 이렇게 딱 놓고 이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딱 붙여서 이 수직 방향으로 떼어내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레진이 떨어지면 이 FEP 필름, 이 밑에 있는 FEP 필름이 휘어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 틸트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레진이 이제 큐어링이 된 면적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처음 이제 이 부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서 먼저 힘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힘이 이렇게 분산, 라인 형식으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그 힘이 뭐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고급형으로 가면 틸트형으로 된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내 프린터는 저렇게 일반형인가 틸트형인가. 틸트형도 뭐 싸구려가 있고 좀 비싼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기계마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틸트형으로 되어 있는 게 레진 필름을 그 FEP 필름을 보호하고 오래 쓰는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FEP 필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FEP 필름은 테프론으로 만들어진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테프론은 모든 물질이 잘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질이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밥솥이나 후라이팬 등에도 테프론 코팅을 하지요. 자전거 체인에도 윤활제의 역할로서 테프론을 쓰기도 하고요. 또한 이 제작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그 메이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국내 수입 업체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업체는 미국에서 하는데 그 FEP 필름을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이렇게 롤로 그 전체 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겠죠. 뭐 진공 조건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화학 성분이나 필름의 두께 같은 게 이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롤로 오는데 이게 수천만 원?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보진 않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되는지 100만 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 FEP 필름, 우리가 시중에 사는 FEP 필름은 이 롤에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양호한 부분만을 잘라서 만든다고 수입업체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학용 FEP 필름이 따로 있는데 유럽 쪽에서 내가 그 보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수입해서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3D 프린터 메이커에서 만드는 정품 FEP 필름이 있어요. 일반 FEP 필름보다 조금 비싸지만 광학용보다는 훨씬 싸고, 그래서 일반 B메이커를 쓰는 것보다는 적어도 FEP 필름은 3D 프린터 메이커에서 추천하는,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비싸지 않은데 그거 갖고 속 썩으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LCD 스크린은 제가 이제 여기 소모품이라고 딱 명칭을 붙였는데, 일반 광선이 아니고 UV 광원을 쓰기 때문에, UV 광원은 아주 강한 햇빛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아주 강한 햇빛? 이 강한 햇빛을 보면 그 프린터 그 외부 칠도 간판도 퇴색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강한 자외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도 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UV 광원이 LCD 스크린의 수명을 빠르게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메이커에서 저거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 초기 개발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LCD 스크린은 우리가 슬라이스된 단면을 흑백으로 분리를 해서 아래쪽에 UV 광선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린 해상도가 조형의 정밀도를 결정을 하죠. LCD가 있고 요즘 나오는 건 QLED가 있죠. QLED는 이제 좀 더 해상도가 많이 더 높아진 LE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편적인 LCD는 이 정도 급이다. 그래서 이제 그 레진을 이제 광경화성 레진이라고 광경화성 수지 또는 레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의 역사를 이제 그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SLA에서부터 출발했어요. 1980년도인가. 그때 미국의 3D 시스템즈라고 있어요. 3D 시스템즈에서 그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레이저 광원을 쏴서 그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닿는 광원이 그 XY 평면 이렇게 내진 탱크 표면에 이렇게 이제 굳혀가는 방식을 택했죠. 이 방식으로 보면 이 방식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9DLP라고 해서 이 점으로 찍을 필요가 있겠냐. 이 선으로 찍으면 좀 더 빠르지 않겠냐. 원하는 부분들을. 그래가지고 만들어져 나온 업체가 그 폼랩스라고 그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나왔고 폼2라는 그 3D 프린터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이제 그 주로 치과에서 많이 치과 그 구강 틀을 만들 때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발전한 게 이 라인 DL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DLP 엔진이 이제 붙어서 레이저 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고 DLP 엔진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그 폼랩스에서는 라인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었다면 야 이거 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원하는 면적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조형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면적 에어리어 DLP 똑같은 DLP인데 이건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이라고 한가? 디지털 라이트 그러니까 그 디지털로 만든 빛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저가형으로 LCD 스크린이 나온 거예요. 이게 2013년도 아까 보셨던 동영상이 2013년도에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불과 지금 한 8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보고 이제 그 LED 라이트는 그 405 나노미터를 그 주파수를 갖는 파장을 갖는 LED 광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3D 프린터에서 LED가 좀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일반 LED를 사가지고 이 LED로 광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조형 실패하는 부분까지 그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일반 LED가 아니고 405 나노미터를 가지고 있는 UV LED라는 걸 알았다면 일반 LED로 해서 조형을 해보고자 그걸 교체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안 했겠지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없고 또한 강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특히 안구를 태울 수 있어요. 그 수정체를 망막이라고 하나? 망막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건 사양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걸 이제 뭐 광경화성 수지라고도 하고 제3세대 플라스틱이라고 호칭이 되고 있고, 현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네일 아트에서도 그 쓰이기도 하고, 이빨 치과에서 그 보강을 할 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전자기판을 보호하는 그 보호제로 쓰기도 하고, 인쇄를 할 때 쓰기도 하고, 뭐 그 레진 사용도는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용처와 용도와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서 소프트, 하드, 투명, 칼라, 표면이 좋은 레진, 뭐 아니면 투박한 레진, 아니면 굉장히 경도가 높은 레진, 기타 등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주얼리용 레진으로 이제 한정해서 본다면 주얼리용 레진은 아주 특별합니다. 일반 레진하고는 좀 다르죠. 색깔도 필요 없고 캐스팅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소 시에 그것이 타서 없어질 때 잔여물이 남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죠. 이 잔여물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열팽창이 없어야 한다, 이건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써는 거예요. 제 경험치로. 왜 열팽창이 문제가 되는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볼 때 이제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석고를 메모를 하잖아요. 이 안에 이제 추리로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연소로 안에서 연소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 노출 연소 실험,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놓고 레진을 이렇게 놨다, 그리고 태웠다. 그런데 태우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이제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레진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 라는 얘기예요. 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트리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작업을 하잖아요. 반지들을 이렇게 꽂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물줄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그 탕구죠. 거꾸로 세웠을 때 금이나 은이 직접 여기 부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석고로 싸서 메모를 하잖아요. 메모를 하고 로에 집어넣어서 연소를 시킬 때도 이 형태로 놔두고 해요. 왜냐하면 이 형태로 해야 왁스가 흘러나오고, 흘러나온 다음에 이렇게 흘러나온 것들이 밑에 이제 퍼지게 되고, 연소 발화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래 불이 붙어서 이제 타는데, 이 타는 부분이 이제 레진은 좀 다르죠. 왁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탔을 때 그을음이 날 거 아니에요. 이 그을음이 조금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타는 동안 다 그을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타는 동안 내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그을음이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뭉치거나, 그을음도 많으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 표면만 장식을 하겠지만 이게 자꾸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을음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흔적들이 이 부분들에 쌓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인가는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주얼리 캐스팅에서 레진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을음이 전혀 안 난다? 내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얼리 레진을 개발하신 그 업체 개발자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 이제 주얼리 레진은 고분자, 그 다음에 이제 저분자하고 이제 적절한 어떤 배합 비율을 가지고 특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특성에 도달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논리적으로도 아니면 실험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받기는 했는데, 이 업체는 이 부분을 거의 해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주얼리 주조 실험을 지금까지 수십 번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그 주조에서 실패하는 율이 매우 적어졌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주얼리 레진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소 그름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타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완전히 타 없어지는 건 이제 이 없어지는 건 거의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레진이 아니더라도 주얼리용 레진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레진들은 그 석유 화합물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거의 다 탑니다. 근데 타는데 타고 남는 레진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 흐름을.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그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여기 전에 말씀드렸던 열팽창이 없어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열팽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레진 단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메몰 석고 단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400도, 그 다음에 750도 정도, 때로는 79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통 주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열이 받기 시작하면 레진이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레진이 팽창을 하면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이쪽 늘어나고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열을 받은 석고일 거 아니에요. 같이 열을 받아야 이 부분도 열을 받으니까. 근데 이 팽창을 하면서 이 조그만 미세한 팽창이 이 부분에 크랙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랙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메모리 되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서 주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메꿔진 상태로. 그러니까 그건 석고 메몰에 크랙이 가서 생기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진은 그 열팽창과 석고 균열과 그거에 따른 함몰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주얼리 레진의 그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 빌드 플랫폼, 이 부분이 빌드 플랫폼이죠. FEP 필름 사이의 역학 관계를 조금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FEP 필름이 테프론으로 만들어져 잘 달라붙진 않지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유리처럼 수직 방향으로 떼기 힘들어요. 하지만 고분자 입자인 레진이 경화되면서 필름에 굉장히 밀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틸트형으로 된 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 붙어있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떼겠다는 개념을 쓴 게 틸트형을 개발한 동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틸트형이든 일반형이든 FEP 필름의 밀착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상의 경화력을 써야 베이스 플랫폼에 큐어링된 프린팅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 틸트도 마찬가지고 일반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FEP 필름이 떨어질 때는 FEP 필름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용해서 이런 스타일은 이런 경화력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스타일은 이런 경화력을 써야 분량이 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그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경화 시간이 이제 짧았을 경우에는 경화는 됐어. 그런데 여기에 부착돼 가지고 떨어뜨릴 힘이 없으니까 이 밀착력보다 여기에서 생기는 밀착력보다 위에 붙은 경화돼서 접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게 실패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오버 큐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윗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경화될 면적이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오버 큐어링이 되면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그 FEV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LCD 스크린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투과를 시켜서 빛을 쏘여줬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부분까지 큐어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오버 큐어링이라고 해요. 이 오버 큐어링이 늘어나면 이 부분은 이제 늘어나겠죠, 면적이. 그러다가 레진의 특성이 좀 더 굉장히 더 민감한 레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어스러미가 붙겠죠. 주변까지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주변까지 경화가 돼서 아주 얇은 막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경화 시간이 길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경화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적절한 경화라는 건 그 오버큐어링이 일어났던 어쨌든 이 플랫폼 베이스에는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버큐어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밑에 붙는 걸 이렇게 붙어갖고 출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큐어링이 일어나더라도 이 플랫폼 베이스에는 잘 붙는 시간 큐어링 타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프린팅 베이스가 오버큐어링이 일어났다면 나중에 조형할 때는 그 값을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보통 논리적으로 그 일반 업체들이 소개하는 건 이 프린팅 큐어링 시간의 3배 정도를 프린팅 베이스를 붙이는데 써라.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건 안 되는 말이에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저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프린팅 베이스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을 쓸 수 있는가는 해보면 정확하니까. 업체의 말만 듣고 3배로 해가지고 전체 조형을 돌려서 이걸 프린팅하는 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왜냐면 서너 시간을 버려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프린팅 베이스를 불과 0.5T 정도만 작업을 하게 되면 0.125mm로 하면 레이어를 이게 0.0125, 0.25mm가 된다는 20번 하면 되잖아요. 40번만 움직이면 0.5mm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불과 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이 결과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 실험을 할 때 쓰는 베이스 플랫폼하고 실제 출력을 위한 베이스 플랫폼은 달라요. 실제 출력용 베이스 플랫폼은 이렇게 통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베이스 플랫폼에 잘 붙으면서 프린팅 베이스를 유지하는 접착력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강좌에서는 라이노 CAD를 통해서 프린팅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노에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어떤 개요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슬라이싱만을 하겠다 그러면 매뉴얼 서포터를 달아야 돼요. 수동으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으로 출력물에 수동으로 서포트를 단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동으로 달아놓은 서포트를 달아놓은 걸 그 파일을 바로 가져와서 프린팅 베이스에 출력물을 올려놓는 방법은 그냥 아이디어만 알면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출력물을 슬라이싱하고 이 슬라이싱된 파일을
프린터에 걸어주면 끝. 그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러가 났다.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더라. 이 부분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되고 이 이후부터 안 되더라.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저는 그 한 두 가지로 보는데, 면적이 넓은 게 있고 면적이 좁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단위당 그 어떤 일정 크기의 면적이 이렇게 넓은 게 있고 일정 크기의 면적이 이렇게 좁은 게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그 빌딩을 할 때 큐어링 타임을 조절을 해 놓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네이버 카페를 다시 만들었어요. 예전에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카페인데, 무료 레진 샘플 신청자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카페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입란에다가 회원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써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무료 샘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는 레진 사용에 따른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원제 카페입니다. 상호 정보를 공유를 하고 노하우를 공유를 해서 미래 주얼리 시장에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주역이 될 겁니다.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고, 또 레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라이노 캐드를 배우는 사람들이 의문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을 드리든 아니면 잘하시는 회원님이 답을 드리든, 그래서 서로가 지식을 얻어가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